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못 본 사이에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 유명해진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행복감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교수법, 행복한 공부법에 대한 우리가 목마른 갈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교수님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앞반에서 소크라티브 배우셨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티브 접속을 하셔서 화면을 띄워야 됩니다. 네, 앞에 혹시 무대 조명 누가 불 하나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크린만 보일 정도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안에 행복연구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심리학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팀이 있는데, 저는 그 행복연구센터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전공은 교육공학이어서 원래는 교수법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홍영일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이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교수법 특강으로 태도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물론 앞에서 좀 지겹게 연습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 강의 내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크라티브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티브 스튜던트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소크라티브 티처 앱이 아니라 아까 아마 그 소크라티브 티처 앱으로 회원가입도 하시고 아마 문제 만드는 거 연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교재를 보니까 제가 그 강의는 안 들었지만 이번에는 소크라티브 스튜던트 학생 어플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리틀 프린스라고 들어보세요. 그 룸네임을 입력할 때 리틀 프린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크라티브 여기에 룸네임 입력할 때 리틀 프린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리틀 프린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네, 리틀 프린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제가 아직 퀴즈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입력은 아직 안 떴을 겁니다. 리틀 프린스, 띄어쓰기 없이 리틀 프린스. 룸네임이 왜 리틀 프린스냐면 제가 별명이 어린 왕자라서 학생들하고 이제 할 때 제 닉네임이 리틀 프린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퀴즈를 한 문항씩,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그리고 강의 좀 설명하다가 또 한 문제 풀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해서 이게 지금 스튜던트 탭을 띄워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감동교수 전략과 교수법 특강. 소크라티브는 퀴즈를 시행할 때 학생들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옵션은 Teacher Paced.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넘겨주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 Teacher Paced 옵션을 선택해서 문제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네, 화면에 떴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면 그 스마트폰을 보시고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강의를 마칠 때 내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등급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예? 그 소크라티브 학생 앱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잘 헷갈리시는 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괜찮으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18명이 접속을 했고 응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8명이 접속을 하셨고 16명이 응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학생 모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자, 이제 거의 다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학생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태도 교수 전략 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입 질문으로서 제가 드린 건데요. 한 학기 수업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흡족할 수 있는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은 과연 아이들이 지식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 분야에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강의를 통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게 되거나. 그랬더니 지금 교수님들 답변을 보니까 A, B보다는 C가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식이나 행동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A하고 B하고 C는 뭐가 다르냐면 A하고 B는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내가 그냥 나는 원래 잘 가르치니까 이 정도 하면 못하는 게 바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C의 목표에 달성되었을 때 되게 행복합니다. 그쵸? 강의 평가도 잘 나오고. 실상 내 강의 평가는 A, B보다는 C가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도입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제 제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티브는 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화면만 꺼지게 두시고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저희와 같은 교육학자들은,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육 목표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지식 목표, 그 다음에 어펙티브 도메인은 태도 목표, 그 다음에 여기 사이코모토 스킬 도메인은 그냥 행동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식 목표, 태도 목표, 행동 목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구분 지어 놓으면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교육 목표가 지식이냐, 태도냐, 행동이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되게 그럴듯한, 하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 이론을 100년 가까이 가져오고 있고요. 교수법을 공부하는 사범대생들이나 교대생들은 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이것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정작 제가 관심을 늘 갖는 거는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교수법이나 교육공학이라는 이 전공을 더 좋아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더 제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이게 저의 수건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 태도 교육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 프로포저를 하고 나서 2014년도에 졸업할 때까지 무려 몇 년인가요? 그 박사 과정 기간만 코스워크까지 하면 12년, 프로포저를 하고 나서는 거의 9년을 이 주제에 매달릴 정도로.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매달렸냐면 일단 제가 무능한 것도 이유겠지만 태도 연구가 잘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태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경험과학적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경험과학적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처방해 줄 만한 이론이나 모델들은 없어서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 중에 교수님들께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 몇 가지만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저는 박사 논문에 태도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이 태도 자체가 교육 목표의 전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목표나 행동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는 게 교육 목표의 전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태도 목표를 쪼개보니까 지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태도, 감정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태도, 그 다음에 행동 습관이나 행동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저 세 가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어프로치 전략에 따라서 태도 변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늘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이런 건데, 전통적인 교육학 이론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 태도, 행동 목표가 다 중요하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이 중에서도 행동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교육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공감하는 교육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동 변화가 생기면 이 학생의 문제인 거지 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제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보다 행동 변화나 지식을 더 잘 숙지시켜줄 더 유능한 강사들은, 교수님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굳이 내 명함을 내세울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나에게 해당되는 나를 향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 근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가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을 잘 심어주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뀔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100년 넘는 그 태도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학문이, 특히 그 필드가 그 사회심리학인데요. 소셜 사이콜로지. 그 연구, 태도 연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지식을 심어줘도 태도가 잘 바뀌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가설이 일단 깨졌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기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해야 되는데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도 검사를 했는데 나는 인종차별을 한다, 안 한다. 그럼 나는 당연히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태도 검사가 완벽하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뒷주차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을 쫓아가 보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그 칸 안에 흑인들이 잔뜩 타고 있으면 그 칸을 안 타고 다른 칸으로 옮겨간다거나, 앞에서 흑인이 걸어오면 이렇게 막 피해서 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암묵적인 태도와 겉으로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교육은 이 겉으로 드러내는 설문조사나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는 태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같은 많은 이제 교육자들이 태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요령이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업이 재미있기만 해도 학생들이 그 수업을 좋아하게 되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은 지식 전달을 잘 못하는데 막 말도 되게 어눌한데 이상하게 그 교수님 강의 평가가 좋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현상들은 여기에 비밀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동 자극만으로도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은 그 교수님만의 그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들으러 학생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처음 15분 동안은 지난주 배운 내용을 퀴즈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누적해서 이제 성적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이 수업이면 의뢰 복습을 해야 되고 퀴즈를 풀어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루틴이 되어버리니까 그 수업을 한 학기 끝날 쯤 되면 이 친구들은 복습이 얼마나 좋은 건가의 묘미를 느끼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 CTL의 이은지 박사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그러니까 그때도 교수법 특강하러 제가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보다 오늘 제가 받은 그 느낌이 훨씬 더 강렬했는데, 되게 집중하시고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다르다 예전하고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 이윤재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들이 제가 2년 전에 올 때만 해도 그때 아마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수법 특강 이런 거 하면 되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거부감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요즘에는 막 이런 거 프로그램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면서 요구하시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학교 정책상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왜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아침 어거지로 부모 아빠 시키는 대로 따라서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재미를 알고 습관이 들이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공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인데 이 태도를 공략하는 방법의 그 루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를 설명드리면 오늘 강의가 이제 끝나는데 되게 뻔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계속 반전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전은 지식이 어떻게 태도를 바꿀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의 통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께 두 번째 소크라티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시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 넥스트 버튼 누르면 두 번째 문제가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떴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명의 투자 사기꾼 중에 누구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클까?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막대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투표 그 선거 개표 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화면은 제 스마트폰에서 저 혼자만 봐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또 여기서 활용해 보니까 되게 좋죠, 그렇죠? 오늘 프로그램이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강사 구성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러면서 괜히 얹혀가는. 네. 자, 여기 보시면 A하고 B 중에 B의 답변이 조금 많네요. 여기는 지금 대학이라서 A의 답변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A가 훨씬 더 그 사기 칠 때 성공률, 넘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99% B의 경우에 사기당합니다. A 경우는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그런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니까 상대방이 논리를 제시하게 되면 이 상대방은 그 논리의 타당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성공을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B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속여 넘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쓴 이야기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투자자, 교수, 국회의원 등을 흘리고 정보를 흘리고 헬리콥터에 태워서 투자할 제주도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누구 뭐 유명한 대학 교수 아무 개가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실화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억 사기 사건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되게 언론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여기다 쓴 건데요. 지금 대학이라서 A의 응답이 지금 38%가 나왔죠. 길거리 걸어가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하면 거의 99% B를 응답을 합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 합리성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데 실상 A는 현실 세계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지식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전략의 하나의 단서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밍웨이를 여러분들께 해밍웨이를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50년대 초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이제 인터뷰도 받고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요즘에 별도의 단편 그 책으로 나올 정도, 단행본으로 나올 정도로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설 쓰기의 비밀은 소위 빙산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빙산기법이냐면 빙산은 모든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8분의 7이 물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내 글쓰기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해밍웨이가 노벨 아니죠, 뭐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본인이 자신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매우 구체적인 그 디테일하게 썼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소설 이 자체는 매우 극사실주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노인의 감정의 흐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완벽한 이 소설이 실제로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는 요만큼한 아주 얇은 분량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8분의 7은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내놓은 책은 8분의 1 분량의 작품이었고 그게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고, 해밍웨이는 내가 8분의 7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버린 8분의 7은 물 위에 나와 있는 나머지 8분의 1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아까 소크라티브 퀴즈에서 우리가 이제 살짝 예화를 본 것처럼 내가 생략한 부분을 독자들이 이걸 읽어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건너뛰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걸 읽다가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이 옆에 이 갭을 저절로 채우게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 전체 노인과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나의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마치 나의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 마치 내가 간접 체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생략할 때 내가 잘 불성실하게 몰라서 막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완벽한 스토리 라인을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생략하는 게 필요한데, 무엇을 생략하냐면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생략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생략합니다. 과감하게. 그럼 내가 아는 부분은 독자들도 다 알 것이다 라고 다 지워버립니다. 친절하게 써주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울까 말까 할 때 내가 지웠을 때 상상할 수 있다 생각되면 또 다 지웁니다. 그러면 무려 8분의 7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8분의 7이라는 건 이제 비유적인 숫자니까 숫자대로 볼 건 아니고요. 저만큼 많이 생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사실은 처음부터 저런 글쓰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해밍웨이가 우리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미드나잇 인 파리. 없으시구나. 네, 어쨌든 이 해밍웨이가 젊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원래 해밍웨이는 20대 초반에 소설을 쓸 때는 극사실주의풍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소설의 작품의 일부분을 봤는데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히 사진 찍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피카소라는 화가를 비롯하여 그 프랑스의 유명한 평론가들, 미술가들 이렇게 쭉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세잔을 소개받아요. 이 당시 세잔은 이제 죽고 없는 상태인데 세잔의 그림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세잔의 그림을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고 되게 투박한데 어째서 나는 이 그림에 매료되는가? 이 비밀이 뭐지? 나는 완벽하게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세잔처럼 소설을 써볼까? 하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세잔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것들을 감춥니다. 대신 영원성을 띠는 객관적 형태로 재구성해서 사물을 표현하는데요. 이게 지금 세잔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일명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각도가 90도, 이게 약간 사각형의 일부분을 따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추상적인 도형의 뼈대처럼 그림을 남긴 상태에서 색칠을 매우 거친 붓터치,
투박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그림으로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예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억 3천억 원 정도 되는 그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보다 이게 이제 2억 5천만 달러인데 3억 달러에 거래된 그림이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2등으로 떨어졌지만 여하간 매우 비싸게 거래된 그림입니다. 쉐이크 알 마야사라고 하는 카타르 왕국의 한 공주가 이 그림을 소장해서 이제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그림을 소장하고 있어요. 이 왕국, 이 왕과 이 공주가. 참고로 제가 이 그림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끝날 즈음에 소크라티브 말고 카우치라고 하는 하나의 퀴즈 게임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걸로 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요약 퀴즈를 나중에 짧게 할 겁니다. 한 10분 정도. 그때 제가 퀴즈를 몇 문제 낼 건데 거기서 1등, 2등 하시는 분께는 오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저희가 청소년용 행복 수업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이고, 보면 우리의 통념을 깨는 진짜 행복한 삶의 진짜 본질이 잘 그려져 있는 책을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그 퀴즈가 이 화면 중에 이 오른쪽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이제 해밍웨이와 세잔 이야기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추상적인 거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같이 활동을 해보려고요. 14페이지, 우리 교재 앞쪽에 1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자, 부록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교수님들께서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교수님들이 VIP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사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 있습니다. 2개의 되게 비싼 액자가 있는데 근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가져가는 건데, 하나의 액자는 첫 번째 액자는 이렇게 완벽한 그 정밀 묘사가 되어 있는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사과 그림. 두 번째 액자는 이런 그림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뭔가 되게 모조품 같은. 어느 것을 가져다가 우리 집 거실에 걸 것인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첫 번째 이런 그 정밀 묘사풍의 그림 액자. 네, 몇 분 계시고요. 나는 이 그림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 두 그림은 당연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선택하느냐에는 어떠한 가치 부여할 계제가 없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했던 실험인데, 이 현상, 그 2개의 사과 그림 중에 그 액자 중에 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선택할 때 저 그림을 선택할 때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펜을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뭔가 막 지워진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고 그 첫 번째 표에 보시면 뭐 따뜻한, 차가운, 똑똑한, 멍청한, 가까운, 먼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서로 대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느낌이? 딱 느낌이 어떠세요? 좀 약간 따뜻하죠. 그럼 뭐 1점이나 2점이나 3점에 체크하고, 또 똑똑한가요, 멍청한가요, 느낌이? 멍청하죠. 그러면 뭐 4, 5, 6, 7 중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림에 체크를 해보고, 또 두 번째 그림을 보고서 밑에 표에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신기한 것이 지금 교수님들도 잠깐 답변하실 때 보면 똑같은 느낌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그림은 왠지 따뜻하지만 멍청하고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제가 100여 명 사람들에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짤들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반응하는 느낌들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뭐 밝은, 친절한, 예쁜, 오래 기억에 남는 이런 느낌들과 동시에 간접적이고 의심스럽고 낯설고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 연구적, 익숙하고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관심이 가지 않은, 오래 보기 싫은, 정이 안 가는, 사랑스럽지 않은, 답답한 이런 느낌이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내가 강의를 할 때,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교재를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강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수업 내용을, 자, 이런 스타일로 전달한다는 거는 교재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순서대로 논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그냥 띄엄띄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저 교수님 잘 아시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그 교수님에게 이런 느낌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 전달하는 선생님에게는 저 선생님은 정말 완벽해. 근데 정이 안 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통념과는 좀 뭔가 다른 결과죠.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이쪽이 더 매력적이네? 오래 가는 건 이거네? 그러니까 태도 변화에 유리한 건 이쪽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우리 사기치는 상황을 가정했었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면 실패합니다. 하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이 빈 공간을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메꾸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가당착. 자기 꾀에 넘어가는,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아니 헬리콥터까지 태워서 제주도 가서 바로 저기다라고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죠?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돈 써가면서 할 정도면 이건 진짜 사실인가 보다라는, 이 사실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온갖 상상을 스스로 이제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자, 이때,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 요 표현되는 부분들을 어떤 걸 표현할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저 표현하는 부분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들의 연속이면 학생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구어체적이고 막 농담도 들어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뭐 줄임말 같은 것도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번 교수님의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표현해야 될 그 몇 가지 단어들 속에는 이와 같이 감각적인 단어들을 쓸수록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 상상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해밍웨이 작품 중에 한 부분인데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이라는 이 작품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 닉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닉이 고향 땅을 밟는 그 장면을 이제 쭉 묘사를 해 나가는데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닉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도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이 닉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마치 나인 것처럼. 닉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앞에 얕은 강줄기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숲속으로 굽이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굽이쳐 흘러 들어가는 강이 저 끝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 닉의 심리 상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우기어 자리거라라는 작품의 도입 부분인데, 이 풍경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독자가 이 풍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풍경을 보는 주인공이나 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되게 시원한 풍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버리면 순간 이 풍경이 내 풍경이 아니라 주인공의 풍경을 그냥 전해 듣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순간 감정이입이 차단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해밍웨이와 비슷한 글쓰기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죠.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인데, 이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으면 남자들은 모두 소년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고요, 여자들은 모두 소녀와 한 몸이 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 하얀 조약돌,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 그 다음에 뭐 이 바보, 이거 그냥 이제 객관적인 관찰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벌떡 일어섰다, 나풀거리며 달린다, 뭐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가을꽃분 점점점.
눈앞의 모든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식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원리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꼼꼼히 논리적으로 다 전달해야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상당 부분 말수를 줄여야 된다. 2시간 강의면 2시간 내내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분량만 설명하고 거의 대부분은 여유 있게 대화도 하고 학생들하고 농담도 따먹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거 이야기 섞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단서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포인트 끝났습니다. 지식이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을 잘 설계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생략하는 것. 자, 두 번째는 감정이 태도를 바꾸는 원리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데요. 이것도 소크라티브 퀴즈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보기 질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들어보시고 제가 세 번째 문제를 띄우겠습니다. 자, 문제가 떴습니다.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 섰습니다. 자,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섰을 때 되게 기쁜데요. 왜 기쁠까? 자, 두 가지 중에 나는 이래서 기쁘다. 네, 이제 거의 한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A보다는 B가 더 많네요. 이거를 조금 상황을 구분해서 질문하면 훨씬 더 반응이 명료해지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혹은 올라가는 중에 내가 기대되는 그 기쁨은 B보다는 A일 겁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정상에, 이렇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얼마나 기쁠까? 예측하고 기대하지만 실상 막상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요, 정상에 올랐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만족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사실은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생각지 못했던 풍경, 땀을 식혀주는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쁨을 만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정상에 올라선 분들에게 질문하면 아마 A보다는 B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A 답변이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그 만족감만으로 당연히 기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정말 못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간 거야. 그러면 당연히 기쁘죠. 그것도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성과니까 기대를 깼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자, 이 비밀이 이건데요. 이거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인용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요. 자, 이 도파민이 언제 활성화되는가를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자극이, 이 보상이 제시가 되면 도파민이 활발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돈 봉투를 딱 드리면 20만 원이 들어있어, 막 이런 경우. 여자들은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써먹는 전략인데, 간헐적으로. 남자들은 언제 그런 행복을 느끼나요? 나는 언제 느끼지? 집사람한테? 네. 네. 자, 예측한 보상을 받을 때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여보 오늘 내가 우리 결혼기념이잖아,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내가 오늘 보너스도 있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현금도 좀 주고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단서를 미리 줘요. 예측 단서를.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은데, 실상 막상 저녁에 집사람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갈 때 전혀 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했던 사건이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간 남편이 밤에 안 들어와요. 딴 데로 회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파민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불행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마신 커피의 맛과 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 커피에 매료된 커피 마니아 A씨. 커피를 처음 마시면서 도파민이 엄청 이제 활성화됐을 겁니다. 급기야, 그래 내 연구실에 오래된 커피 분쇄기가 있는데 그거 좀 써야 되겠어. 여기서 원두 사가자. 원두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A씨는 일어나자마자 연구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분쇄기를 꺼내서 청소하고 커피 원두를 막 갈아서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여과기를 꺼내서 준비된 커피 가루를 넣고 끓인 물을 붓습니다. 마침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이고, 근데 웬일일까요? 하지만 A씨의 도파민 세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예측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보다 생각보다 별로인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도파민은 좋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자극 중에서도 예측된 좋은 자극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좋은 자극에 반응하는 사실이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교육에 써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른 예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 자료집에 뒤에 17, 1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7조, 18조. 그 중에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총 26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18쪽에 나와 있는 그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 중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학습자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 주기인데 기대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가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감을 낮춘다는 것은 예측을 아예 그냥 안 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뭔가 해주었을 때 학생들은 되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테크닉이지만 강의 평가 성적을 확 끌어올리는데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또 자존감 높여주기. 이 존경받는 느낌도 예측된 거는 그 행복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와서 오늘 제가 강의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이윤진 박사님께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예전에 행복으로 강연도 하셨고 요새 행복 강의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시기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소개는 그러니까 예측된 소개니까 그 소개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뛰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우연한 기회에 어디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알아보고 막 환호하면서 열광하면 그 순간 받는 감동이 되게 이제 크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년에 그 아시아계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받았어요. 제키 찬, 그 성룡. 그 천자반이라고 하는 스턴트 팀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점점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배우가 될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스턴트 팀과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我是王耀，文大哥呢是1977年成立成家班，等于是第一代成家班的成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성룡이 최근에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올 초의 상황입니다. 그 홍보도 할 겸 잠깐 무대에 좀 나와주시죠 해서 나왔다가 이 뜻밖의 이벤트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我是王耀，我跟大哥呢是1977年成立成家班，等于是第一代成家班的成员。哇！79年9月1号加入成家班。1982年加入成家班，1984年吧。30年前我加入了成家班。进了成家班都要身手很好的，可以摔，可以打。现在离电脑动画那么先进，那么发达，但是那个时候的成家班真是拼命的。我差不多每部戏的时候，我都会把它弄伤了，弄受伤了。
你看他的有些动作全是一个镜头跟下来的，那个真的是梆一声人就出去你弹到桌子，梆就弹到地上。那时候还没开工做动作，准备一个救护车在外面停着。那时候有个女朋友吧，为什么分手了？她说：“哎呀，你上班之后，我都不知道你会不会有命回来这样子。”我们的精神就是说，摔不死，打不死，就拼命的干，干到现在。他不管你功夫多好，你只要不重情重义的话，就已经没有办法进入陈家班。忠孝节义这些有一环你没做好，就被他开除了。你看陈家班没有一个坏德性。我进来陈家班已经30多年，我希望你们年轻的一辈听了我说这句话，我没有后悔我在陈家班。大哥他从小就是那种武行性格，仗义啊，哥们儿。我记得那时候他还没红的时候，我当他的副指导，还有一个叫彭刚的，我们2个人跟他。那时候他薪水才几千块港币，完了指导才12000港币，他分成3份，他自己拿4000，我跟彭刚也各拿4000。那时候我们都20来岁嘛，在台湾买房没钱嘛，就跟老大讲，那时候台湾房子100多万嘛台币，好，那20万你就去首付吧。那时候他没什么钱，刚刚闯出一点名号。他送了一个汽车给我，我就一路开着，那个时候就会想到大哥。我很想送他一面锦旗，就是永远的师父，尽在不言中，就想深深的抱他一下。我希望他活100岁，才能照顾所有的兄弟100年。陈家班都40年了，好多好哥们儿都已經是好久好久沒見過啦。大哥，好多謝你當年俾咗我咁嘅機會我，所以今日我呢個平台有好多人認識我張華，佢哋知道我係跟大哥出嚟。大哥，多少年了？40年。40年。哎，有很多好久都没见。对。每个人讲的都是从心里面讲的话，大家都很想跟你坐一块见个面。你想他们吗？是。40年，他们跟我出生入死，断手断脚，一早5、6点钟就进医院，这些都没有人知道。今天就算我拿了奥斯卡，这奥斯卡是跟他们分享。到今天，我们可以在世界闯出名堂。由一个陈家班，现在变成7组人，而且看着一个一个老去，自己也老去，看着一班一班的成长，看着这边起来，哇！大哥，
谢谢你们。谢谢，好久没有见了，兄弟们，我希望每年都可以有这个机会跟大家一起，真的手到手掉了，在一起的日子是越来越少了，多一天是一天。谢谢你们陪我这么多年，谢谢你们，谢谢陈家班，谢谢大哥，谢谢。长回来。谢谢。我想说两句。今天在座的很多是年轻的孩子，我觉得你们今天来参加这个节目，收获应该是特别的大。大哥比我还要年长1岁，他是我们华人所有的演员中间，在今天世界上最有名望的一个演员，一个艺术家。其实，文化走出去要有个旗帜，大哥就是我们的旗帜。The Actors Branch is so pleased to be honoring Jackie the Chantastic Chan along with the rest of the Academy. Jackie Cha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all, sir. 成家班已经40年了，我们费了好大的劲儿，甚至找来了很多第1代的成家班的成员。今天在现场给大哥准备了小礼物。你记得这件衣服吗？哇！对，这个是第1代的皮衣。这个是有一天大哥去台北，我们去忠孝东路吃饭，在过马路的时候，他看到我忍，他就把衣服脱下来披在我身上，说：“哎呦，这件给你。”那时候感动是什么？因为我大哥把衣服脱掉以后，他自己只穿了一件短汗衫。他为了兄弟，他不怕冷，就把兄弟先照顾好，所以我很感动。谢谢大哥，我这件已经要当传家之宝了，不送给你。几十年了，这个。We do movie better, cause movie all we all do。哇，40年真的不容易。我很多东西都可以不要，我公司也解散过，唯一是成家班，我由头到尾坚持下来，中间非常的困难去经营下去，而且到了今天，已经去了第8代，已经是40年，真的很不容易。希望成家班没有了成龙以后也是个班，继续为我们中国的武术电影发光发热。여기까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영상은 처음에 딱 이렇게 보면 이건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었겠구나라고 우리가 계속 인간은 자동으로 예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자꾸 초월하는 그 이벤트에 일단 한번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룡 입장에서는 성룡은 정말 우리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친숙한 배우잖아요. 이 성룡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스러운 장인 건 알겠는데 이 무대를 준비했던 이 스턴트팀 1기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태프들은 이 상황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덜 만족스러웠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감동을 받고 뭔가 막 목이 메인 듯한 이런 표정들이 역력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성룡의 생각지 못한 뜻밖의 그 감동을 받는 그 모습, 자신들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룡이 감동받는 그 모습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인 거죠.
거기서 오는 감동은 역시 또 뜻밖의 감동이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집에서 아내가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이렇게 잘 끓여진 거예요. 뭐 나물도 묻혔는데 먹으니까 맛있어. 저녁에 남편이 오면 뭔가 한마디 당연히 안 해주면 뭐 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더라도 뭐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하겠지. 그러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와서 맛있다고 오늘 맛있네,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기쁠까요? 당연히 예상했으니까 안 기쁘겠죠. 그렇죠? 뜻밖의 기쁨을 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실제 저희 행복연구센터에서 하는 최근에 밝혀지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내가 맛있다는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날려줄 것을 당연히 기대하거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표현을 하거나 어쨌든 하여간 상대방 예상하지 못한 식의 반응을 하면 무조건 그것은 예측을 깨기 때문에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네. 예상을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이 요령만 터득하게 되면 매우 쉽고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서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남편이 오늘따라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눈치 백단이라서 대번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100% 통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태도를 바꾸는 거 말고 이제 세 번째는 행동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인데요. 자,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돈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내가 급전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잣집에 이 친구는 부동산도 있고 뭐 놀고 먹는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리는 방법 아주 쉽게. 보통은 아무리 내가 급해도 갑자기 야 당장 1000만 원 좀 빌리려고 그러면 야 좀 한 달 전에 말해 내가 그렇게 늘 돈이 있는 게 아니야. 다 이거 묻어져 있어가지고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빼줘. 있어도 빼줘. 다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돈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정말 큰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 급전 1억이 필요한데 정말 이유 묻지 말고 빌려주면 내가 2달 안에 갚아줄게. 어떻게 1억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좀 하다가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더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는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좀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줍니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액수가 크니까 그런데 이걸 줄이면 명절날 자녀들이 부모나 친척들한테 돈을 얻어내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데요. 백화점에서 그 매장 점원이 되게 이제 부티가 나는 손님이 왔는데 이 넥타이가 딱 손님 거네요 라고 하다가 이 손님이 넥타이를 막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손님은 더 비싼 걸 제시해도 살 것 같아서 이제 막 100만 원짜리 수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싼 걸로 이거 딱 손님 거네요 라고 말하다가 손님이 이제 가격에 부담을 느낄 때 대신 싼 것으로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구매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근데 이제 아까 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돈이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작은 요청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제가 선생님들께, 교수님들께 그 다음 마지막 퀴즈, 아마 이게 마지막 퀴즈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사에서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에 응답률이 더 높을까? 자,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5,000원을 주는 조건이 A고요. B 조건은 설문 후에 5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 빨간색 막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그 스튜던트 앤서더에서 여기 61명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60명이 안 넘는데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간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잠시 껐다가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냥 허수가 계속 쌓여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이따 다음 시간에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A가 훨씬 더 높은 반응들이 나오고 계시네요. 실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연구 결과는 설문 후 5만 원 지급하는 경우는 잘 안 해요. 응답률이 설문 전에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5,000원을 먼저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설문지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끝까지 하게 돼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하시면 5만 원 준다고 하면 하다가 아예 끝까지 5만 원 하고서 안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지금 학생들에게 내 한 학기 코스워크를 하면서 과제, 팀 프로젝트 이런 거 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큰 거를 제시했다가 작은 거를 제시해서 넘어오게 설득시키는 방법은 처음에 아까 뭐 그 결석 같은 거 마이너스는 크게 질렀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작은 것부터 하는 것들은 루틴,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조건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바로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약속이 되게 무거운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하지만 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또 본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은 안 해요. 또 사람이. 그 원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이 되게 힘들어도 컴플레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라서. 자, 그래서 결론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식, 감정, 행동 목표를 따로 생각해서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식을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든 행동이 변하든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나는 내가 지식을 잘 전달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100점을 받아도 사실 그게 내가 별로 나에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식을 적게 전달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태도 변화. 수업을 재미있고 즐겁게 혹은 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서 이 수업을 기다리게 만드는 태도 변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태도 변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태도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쯤 전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 태도가 메타인지적인 태도라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태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교수님들께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실 때 제가 이 어떤 태도를 느낄 대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지식적인 태도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 행복을 연구하는 곳, 행복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그러던데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행동적인 태도는 지금 저하고 이 소크라티브 퀴즈로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얼굴 표정으로 반응해 주시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행동으로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태도는 이런 거예요. 감각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제 목소리가 어때요? 보통 제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고 약간 울리는 톤이라서 되게 인상적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태도. 저런 목소리는 질색이야. 되게 여성스러우면 딱 별로. 이러면 부정적인 태도. 저희 집사람이 경상도 여자고 되게 센데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첫인사를 갖다가 나중에 뒷얘기로 들었는데 제 말투에 다들 처가댁 식구들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저에 대해서 태도가 확립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할 때도 5번인가 6번인가 텔레비전 토론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정말 토론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 4번 후보와 5번 후보는 실상 득표를 별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막상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토론할 때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하지 않더라고. 5명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해서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번을 지지한다. 근데 1번 후보가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 했다고 해서 1번을 투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서 나의 행동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 메타인지적 태도가 필요한데,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이 우리 자료집에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맨 위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제 고등학교 아들 녀석이 철수인데, 이 철수라는 제 아들이 되게 착하고 모범생입니다. 되게 순진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철수 고생했다 와봐 그랬는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왜 담배 냄새 나? 너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해. 뭐야 이거 왜 담배 냄새 나? 이렇게 하니까 철수가 하는 말이, 아, 엄마 그 영철이 있잖아, 영철이. 근데 영철이가 그 학교의 일진입니다. 일진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 철수가 너무 착해서 꼬봉이에요. 얘를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영철이가 철수를 데리고 학교 뒷담장으로 가가지고 담배를 피라고 한 건 아닌데, 자기가 영철이 혼자 담배를 피더랍니다. 그 철수가 하는 말이, 아, 영철이 걔가 담배를 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나는 그냥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옷이 냄새가 뱄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또 아빠가 딱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 앞에 딱 철수 앉혀놓고 몇 시간을 이제 막 합니다. 훈계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 아니? 너 그런 친구 사귀면 인생 어디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상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철수가 그 일진 친구 영철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지다. 이 감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적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yes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 왔더니 긍정적인 감정 태도는 남아있고,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식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yes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철수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이 지식 정보를 모두 성찰하고, 그러니까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과 나쁘다는 이 지식을 두 가지를 일단 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엄마 아빠가 일장 연설을 들어놓으니 드디어 감정은 일순간이지 하고서 이것을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립니다. 이 노라는 태그를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확립되는 이 프로세스, 이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이 철수의 태도를 교정하는 것은 철수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소를 건드려 주어야지만 학생들의 궁극적인 태도 변화에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해 주면 되냐면 공간, 여백, 여유.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설득 전략인 경우도 있는데, 그 침묵이라는 공간 동안 학생들은, 청중들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4가지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여유를 줌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성찰적 조망의 원리, 그 다음에 지식 구성의 원리, 감정, 자극의 원리, 행동, 자극의 원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요거만 설명드리고 퀴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료집을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그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는데요. 부록에 여기는 17쪽, 18쪽 이렇게 나오네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쪽. 우리 선생님들 자료집 보실 수 있도록 불을 조금만 키워줄까요? 앞에. 네. 앞에 여기 우리 객석.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태도 성찰 전략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돌이켜보도록 그냥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뭐 토론을 시켜봐도 좋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기다려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뭔가 약간 유도하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겠죠. 무작정 시간을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스로 정말 왜 그럴까? 시간을 이제 질문을 잘 던져서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요령을 인지적 구성 전략에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하위 전략이 있는데요. 추상 전략, 그 다음에 구체 전략,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뭐 이야기하기 전략, 스토리텔링 전략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17쪽에 추상 전략과 구체 전략 요 얘기만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상 전략은 아까 해밍웨이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말수를 줄여라. 너의 메시지를 다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8분의 7까지 좀 너무 많다면 적어도 한 50%는 줄여라. 수업 설계할 때 50%는 날려버려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체 전략은 버리는 것은 추상 전략이고요. 이제 남기는 것.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최종적으로 전달할 메시지가 내가 남긴 건데 그 남겨지는 메시지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성인데요. 자, 먼저 추상성은 메시지를 여유를 마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성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학생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기 슬라이드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자, 다음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상상력을 촉발시키는가. 1번 아이가 느리게 기억한다. 2번 아이가 슬금슬금 기억한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내 머릿속에 빨리 더 쉽게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것은 1번보다는 2번인 이유가 이 슬금슬금이라는 단어가 느리게라는 단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구체적이고 느리게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감각적인 단어를 어휘를 많이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언부언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친구들이 막 수다 떨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뭐 문장 구조 다 갖추지 않고 말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그게 상당히 맥락이 풍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중언부언하는 속에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훨씬 더 메시지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구체성의 원리, 통합, 추상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구체성의 원리 하십시오. 추상성의 원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구체와 추상의 방향성이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비유, 그 메타포가 징검다리였습니다. 스텝스톤, 이 징검다리는 내가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돌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폴짝 뛰면서 건너오게 되는데 내가 돌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소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쓰는 그 방법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말수를 줄이는 연습과 함께 이 돌에 해당되는 내가 던지는 이 말투의 연습, 매우 구체적이고 대화하는 투, 구어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피렌체에 가면 그 이탈리아 피렌체 거기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갔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망원 렌즈로 제가 DSLR 카메라 들고 망원 렌즈 쫙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없다고 치고 제가 이제 막 군중을 헤치고 그 밑에 가서 밑에서 망원 렌즈로 쫙 이렇게 줌업 해가지고 이제 또 찍었습니다. 클로즈업해서 자 이건 얼굴, 이건 이제 귀, 어깨, 가슴, 손등, 막 힘줄까지 표현되는 것이 그냥 봐서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망원 렌즈를 당겨보니까 저런 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가락, 눈, 정말 되게 정밀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갈비뼈, 엉덩이, 발가락. 자, 이렇게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몇 컷만 보여줄 때에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동, 전달할 수 있는 감동과 전체 화면을 보여줄 때 느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앞부분이, 그러니까 징검다리식으로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 결론을 잠깐 내려볼게요. 제가 이걸 퀴즈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 얘기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요 3-2-2는 세 번째 그 감정 전략의 몇 번째 기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26개의 기법들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거냐면, X축은 중요도, 이 기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Y축은 이 기법들을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저희 행복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몇십 명을 대상으로 특히 행복 수업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선생님들 골라서 그 인식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26가지 기법들 중에 보시면 오른쪽 요 위에 1, 4분면은 중요해서 내가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 3, 4분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 분포를 보면, 자, 태도 성찰 전략, 그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이 요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백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하느라고 이 시간을 못 주는 거죠. 두 번째, 구체 전략과 추상 전략, 이 왼쪽에 있는 것들, 이 구체 추상 전략은 태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메시지를 상상해내게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지만 제가 이게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던 영상이 15분짜리 영상이 우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stay hungry, stay foolish 막 이런 말을 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영상인데, 이 원문 풀 스크립트를 가지고 교육공학 박사들 몇 사람이 크로스 체킹하면서 26가지 기법들을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그 기법들을 가지고서 15분 타임라인에다가 26개 기법들을 적용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찍었더니 놀랍게도 여기 지금 여기 두 번째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 구성 전략이요, 추상 전략, 구체 전략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도 전략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구체 추상 전략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전략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보셨듯이 현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계속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여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그 서울대에서 요즘에 그 저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선배 교수가 요즘에 뭐 서울대학교 A+ 누가 받는가, 대한민국 시험 이런 책을 써내서 이슈메이커로 등극한 선배 박사인데요. 이분이 미시건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미시건 대학의 한 교수를 만났는데 강의평가가 너무 안 나온다고 괴롭다고 하더랍니다. 그는 10년 넘게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3.5 정도, 미시건대 평균이 4.5인 걸 감안하면 너무나 낮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줬냐면, 수업 준비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 준비를 좀 덜 해보세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좀 빼보세요 라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다시 그 교수를 만났더니 강의평가 점수가 4.97, 4.97이면 거의 올 5점인 거죠, 그렇죠? 엄청 좋아하더랍니다. 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유창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 입장에서 말수를 줄이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시 짰더니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일단은 PPT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교수님들께 하나를 더 재미있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교수법 강의 중에 가장 그 반응이 좋은 게 이건데요. 교수님들도 이거 경험해 보시면 꼭 써봐야 되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인터넷 그 스마트폰에서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돼요.
카훗, 저 위에 KAHOOT 카훗이라고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 창에 주소를 kahoot.it kahoot.it 이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해 주세요. 카훗. 자, 카훗.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걸 옆으로 밀어놓고. 자, 카훗 여기고 저는 이제 인터넷 창을 띄워서 자,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아까 소브라티브 접속할 때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아까는 룸네임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게임핀, 숫자를 입력하라고 뜨죠. 그러니까 방식이 되게 비슷합니다. 자, 이런 어플들이 되게 기능이 상당히 유사해서 하나만 알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카훗이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거의 한 4~5천만 명의 교육자들이 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요즘에 끌고 있는 매우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준비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되게 잘 따라오시네요. 좋습니다. 안 되신 분은 옆에 보시거나 한번 그냥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수자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create.kahoot.it 앞에 create이라는 말만 주소를 입력을 더 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카훗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어요. 10페이지 10쪽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동 교수 전략과 교수법 특강. 자, 오늘 마지막 퀴즈고 총 7개 문제인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 스크린에 보시면 번호가 뜰 겁니다. 컴퓨터가 잠깐 다운된 것 같아요. 작동을 멈췄네요. 게임핀이 여기 떠야 되는데 컴퓨터가 지금 다운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가 됐다. 네. 자, 이제 게임핀이 뜰 겁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9940-524 9940-523 자,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뜨고요. 닉네임 입력하시면 여기 스크린을 봐주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입장하시는 대로 이름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입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5명, 6명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네요. 만약 이걸 강의실에서 하다가 어떤 학생들이 닉네임을 막 장난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배고파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재밌는 건데 실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명을 안 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강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우스 온해서 클릭하면 이 학생은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닉네임을 다시 입력을 해서.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참고로 카훗은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스크린에만 뜹니다. 그래서 모두 앞을 보셔야 돼요. 자,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조명 불 하나 꺼줄까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공주는 어느 나라 공주일까요?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카타르의 공주죠. 쉐이카 알 마야사 라고 하는 공주.
네. 아까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서 주목하셨던 교수님 몇 분이 맞추신 것 같고요. 이 카웃은 제한 시간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수가 뜨는데요. 이 점수가 문제를 마칠 때마다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많이 부여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피레체죠. 많이 맞히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피터 교수님이 계속 1등 하고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피터. 네, 가운데 계십니다. 기억니은 디귿 2등. 자, 그 다음 3번. 네, 리어커 바퀴는 2개죠. 속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순위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하면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네. 한번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4번. 아재개가 하나 추가해봤습니다. 네, 타임아웃. 딸기 싫어. 네, 딸기가 회사 직장 딸기면 딸기 싫어. 네. 피터 교수님은 뭔가 좀 신세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의 복습입니다. 네, 제가 타임아웃을 빨리 걸어놨죠. 전원 맞히셨네요. 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부한 걸 가지고 하니까 순서가 바뀌는. 네. 잘하셨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더 큰 만족감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고를 게 없나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복수 정답을 처리해서 뭘 선택할까요? 이게 빨리 누르실수록 빨리 반응하신 분이 정말로 제 강의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왔고 세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기로 하고요. 재미있는 것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 화면에 보시면 별점을 주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교수님 문제 재밌었다, 배울만 했다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 스마트폰을 보세요. 스마트폰에 보시고 별점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보시면, 그쵸? 네. 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거의 5점 만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초록색은 정답이고 빨간색은 오답이라는 뜻인데요. 학생들의 그 성취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크라티브는 이따가 배우실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장단점은 소크라티브는 얌전 모드, 카웃은 학생들을 흥분시키는 모드입니다.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타임 리밋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중간이나 시작할 때는 소크라티브를 사용하시면 좋고 수업 끝나기 전에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퀴즈를 하게 되면 매우 깔끔하고 인상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끝날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명강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에서 정말 모시기 힘든 박사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렸을 때 사실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예측 불가능할 때 이렇게 선뜻 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들도 즐거운 시간이고 또 뜻깊은 시간, 또 마지막까지 새로운 신기술까지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다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